네, 안녕하세요. 라피에이터 나인성입니다. 오늘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시승을 합니다. 자, 오늘 시승차는 익스클루시브 라인 그리고 AMG 라인의 E300 모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타게 된 차는 AMG 라인이고요. 그리고 색깔 예쁘죠. 그래서 이 색깔은 대단히 고급스럽다. 나보다는 우리 아내가 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디테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이 11세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공개되었을 때 가장 논란,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던 것이 세 꼭지별이 너무 많다였습니다. 이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세 꼭지별이 이렇게 음각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이 차는 벤츠구나라는 것을 절대 모를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드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대신, 이 차가 이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자체가 불이 들어오는 모양은 수평 라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형상 자체만 수평이 길어지는 그러한 형태라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 범퍼 스커트하고 디퓨저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넓고 옆으로 튀어나온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 차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진짜 쿠페형 세단의 모양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뒷유리의 각도가 조금 많이 누워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도 이 유리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순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이게 AMG 라인에 19인치 휠이 껴있는 차인데, 지금 이거는 벤투스 S1 에버 3 이 국산 타이어가 메르세데스 벤츠 OEM M5 써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또 미쉐린이 적용되어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타이어가 OEM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독일 차들한테는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도어 캐치가 이렇게 이제 전기차처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이런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굳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차가 보면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씩 커졌습니다만 많이 커진 느낌은 없어요.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엄청 커졌죠. 길이가 95mm나 늘어났는데 그렇게 커지는 쪽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체 크기는 5m예요. 근데 5m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존재감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네시스 G80하고 이 차하고 사이즈 거의 차이 없습니다. 얘가 조금 작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디자인의 랭귀지죠.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되면 AMG 라인에서는 오마이갓 하게 됩니다. 이 별이 몇 개야 도대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헤드라이트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됐는데, 이 디지털 라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롱텀 시승을 통해서 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디지털 라이트. 자, 인테리어를 볼까요? 인테리어에 제 가방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트가 이 시트 쿠션 길이가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등받이에, 앞좌석 등받이를 확 파놔 가지고 유효 무릎 공간을 넓혀놨다. 자, 이 상태가 제가 앞에 앉았을 때의 위치예요. 되게 편안하게 앉았거든요. 조금 뒤로 빼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뒤에 앉았는데 이 무릎 공간은 정말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이 시트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걸리긴 해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시트 등받이가 파인 거가 정말 많은 공간을 준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특기사항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뒷좌석에 앉아서 앞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BUX 슈퍼 스크린이 이 차의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되게 자극적이라고 할 정도로 선명하게 여러 면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게 말하면 실내가 비비드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야해요. 그래서 이게 벤츠가
젊은 고객,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 특히 중국 시장이겠죠, 이런 쪽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MBUX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센터 콘솔에 이제 보면 그 센트럴 컨트롤이 없어졌죠.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컵홀더도 보면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 차가 AMG 라인이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이중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기판, 이 테마를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4.4인치짜리의 메인 AVN 모니터, 그리고 12.2인치짜리 조수석 모니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은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데 상당히 쓸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USB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USB-C가 요 컵홀더 앞쪽에 이렇게 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루프가,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가 앞에도 열리고 이렇게 뒤에도 열린다는 거, 이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강조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감은 대단히 좋다. 그래서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실내 타면서 느꼈던 소감을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제 E클래스가 대단히 많이 젊어졌구나, 근데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만 젊구나 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시승을 통해서 느낌은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시트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 시트를 뒤로 밀잖아요. 시트를 뒤로 밀면 헤드레스트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시트를 이만큼 뒤로 미는 사람은 키가 크단 소리고,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트를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인간공학적으로 프리셋 되어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엔진은 4기통 2000cc짜리 엔진이고요. 258마력,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엔진은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다.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 엔진들이 정말 뜨거워요. 이거 좀 걱정될 정도인데. 이쪽에는 이제 컨트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엔진 메인 커버인데, 아우, 지금 손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열 패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쫙 감싸져 있고, 이 엔진 커버 아래쪽도 이렇게 이게 단열 커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터보 차저하고 이 촉매 정화 장치가 이 위까지 올라와 있는, 촉매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엔진 배기가스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촉매의 효율은 좋아집니다만 이쪽이 뜨거워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설계사상인데 사실 내구성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특히 그 핫 V 블록을 사용하는 VA 4.0 엔진, 그거 고성능 모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그 열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본네트 안에 이렇게 단열재를 붙이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설계 사상이니까 뭐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을 숫자로 말씀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이 공간의 좌우 폭을 보게 되면은, 이 왼쪽은 이렇게 넓게 그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서 짐을 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짐을 다 길게 넣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연료 주입구하고 휴즈 박스가 있네요.
요거 이렇게 가려놓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가 보이네요. 이게 다 이제 이 안에서 공명이 생겨서 그 소음이 발생하는 걸 받기도 하고, 그리고 휴즈박스에 오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 뚜껑은 되게 저렴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걸 당기게 되면은 이 등받이가 하나씩, 그러니까 4, 6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단에서 차박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장바구니 거리가 있고, 여기에 메인 장바구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차들이 실용적이라는 게 이렇게 트렁크를 이렇게 리드를 걸어 놓고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벤츠는 지급품들이 많아요. 보면은 특히 이 장바구니 있죠. 이거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차 안에서 이 물건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정말 벤츠를 볼 때마다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파이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거 정말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실내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 배터리가 있군요. 예, 이렇게 무게 배분 때문에 이 스타터 배터리를 뒤로 빼놓은 거죠. 벤츠가 배터리를 뒤로 빼놓는 차들은 많은데, 이제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안쪽으로 집어넣되 이 터미널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배터리 메인터넌스도 조금 쉬워지고요. 그리고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가 제공되고, 여기에 트렁크에 들어가는 그물, 이것까지 제공되는. 사실은 이 차가 그래서 이 장바구니하고 해가지고 사실 지급되는 부분이 벤츠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고 있는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300 AMG 라인입니다. 4륜구동이고요. 네, AMG 라인은 일반 익스클루시브 라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서스펜션이에요. 외장 다른 거는 그런 거고, 이 서스펜션이 어질리티 서스펜션이라 그래서 차가 15mm 낮고 조금 더 댐핑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의 느낌을 좀 다르게 만든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가 처음 출발하고서 한 몇백 미터를 달릴 때 그 느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차의 첫인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익숙해지기 전에 받는 첫 번째 느낌이니까 가장 객관적일 수 있고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차는 이전 세대가 너무 젊어지고 도시 친화적이려고 했어서 조금 가벼워지다 못해서 약간 벤츠답지 않은 경박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사라졌어요. 훨씬 진중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전전 세대만큼 너무 무겁고 굼뜬 느낌도 아닌, 그래서 밸런스감이 참 좋아진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MG 라인의 서스펜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정보량은 조금 늘었을지언정 그것이 너무 딱딱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쪽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 부분은 이 클래스에 AMG가 아닌 노멀 라인이 가져야 되는 그 미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기획의 균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라인을 타보게 되면은 그 차가 조금 더 벤츠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의 느낌은 확실히 탄탄해요. 이 옆구리는 느슨합니다. 그런데 몸을 받쳐주는 느낌이 더 서포티브하다. 그 부분이 이제 나하고의 어떤 밀착감을 이런 식으로 얘는 강조하는구나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행하는 데가 노면이 그다지 좋지 않은 길이에요. 보면은 도로 깨진 데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겨울을 지나면서 균열이 생긴 곳도 있고, 이런 곳을 지나가는데도 느낌이 어떠냐면, 바닥에서 이럴 땐 타이어에서 파열음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원래. 그런데 별로 안 올라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유식하게 글에다 쓰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노면의 정보는 전달하되 승차감은 해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NVH의 균형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뒤 타이어가 275 초광폭 타이어입니다. 근데 타이어가 넓으면 안 밟아도 될 것까지 밟아서 소음도 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자체 주행 안정성이 이 저속 구간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통일동산 뒤쪽에 도로를 달려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트럭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노면 상태가 불량해요. 그래서 다 땜빵을 한 길도 많고. 근데 그리고 이 교차로 같은 데 보면 구배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과할 때 느낌이 이 차가 되게 플랫하다. 이게 보통 보면 차가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차들이 있거든요. 피칭도 많고 롤링도 많고 이런 차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휠 베이스가 되게 긴 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 원래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보이는데 C클래스가 크게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의 안정감은 와, 이거는 S클래스 동선 같아요. 플랫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쭉 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속을 하면서 돌고 있거든요. 쫙 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오는데 노면이 이렇게 요철이 있어서 바운싱이 오거든요. 이러면 차가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뒤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근데 안 흔들려요. 이렇게 뒤가 딱 따라붙어 있는 느낌은 또 아주 컴팩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은 되게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좀 공존하는 거예요. 안정감도 있는데 이게 딱 조여진 느낌도 있다. 사실 이거 두 개 다 갖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승차감도 괜찮은데 탄탄한 노면 정보도 있다. 이런 거 어렵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신형 E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잘 만들어진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 차가 제품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조했던 게 유리창이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다. 근데 사실은 국산차도 요즘 그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차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있지만 저거 K8 저 페이스리프트. 예. 자, 하여튼 그런데 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소리를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 자체가 발생되는 소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위쪽이 되게 조용한 게 도어미러 쪽에서 아니면 A필러 위쪽에서 이런 데에서 특별하게 풍절음이 한 군데에서 빡 하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음이 속도가 늘어나면서 늘어나지만 그 소음은 차음 유리가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윗동네가 꽤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이제 제네시스 G80나 i10에서 기대하는 완전히 바닥하고 절연된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바닥에서는 이 노면의 지금 질감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닥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노면에 이렇게 절개면이라든지 이렇게 시체말로 땜빵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과했을 때는 그 진동과 약간의 소음이 실내로 전달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와르르 아니면 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이 갓길에 있는 모래를 밟았을 때 휠하우스 안에서 짜르르 이런 자극적인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리는 존재를 가르쳐주는 정보일 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자극은 아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NVH를 아주 잘 타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노면에 이렇게 노면이 아주 불량한 곳을 통과할 때 와르릉 하잖아요. 이게 잘못 만든 차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한번 울리고 실내에서 또 공명이 와요. 근데 이 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E클래스 모델에 적용되는 타이어가 한 4가지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벤투스 이 에보3 타이어, 이 타이어만 친환경 인증이 나지 않은 타이어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 타이어는 조금 더 퍼포먼스 지향적인 타이어란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이 정도다. 그런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통일동산 옆길이고요. 여기는 고속 코너링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많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가 오르막에서 딱 이렇게 선회로 돌아가거든요. 네, 이렇게 쫙 돌아가는데, 자, 지금 속도는 꽤 빠른 속도이긴 해요. 약간 불안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때부터는 앞뒤가 이렇게 스웨이 모션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였어요. 지금 하나는 제가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을 시켰었고, 그게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이 차가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서스펜션이 조금은 소프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합되어서 일어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이 잡아주는 앞뒤바퀴의 구동력 분배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하다가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날 정도는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조타량을 조금 늘렸을 때 바깥쪽 앞바퀴가 살짝 이렇게 묻히는 이런 느낌이 제 아까 그 중속대 운전했을 때의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이 차가 AMG 라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라인에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였다면 저는 괜찮다,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익스클루시브 라인이 컴포트 오리엔티드라면 AMG 라인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 오리엔티드로 해도 고객들의 성향을 좀 더 많이 넓게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라인이 이렇게 성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클래스의 고속주행 안정성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살짝 가벼운 느낌, 그리고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차에서 상상을 하던 아우토반의 돌덩이 같은 안정감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왜냐?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거죠. 아쉽죠. 그리고 이 차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파워트레인은 4기통 2000cc짜리 엔진, 그리고 258마력짜리 엔진인데 그 출력은 이전 세대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제는 이 클래스 엔진에는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섰다 갔다 할 때 엔진이 반응하지 못하는 민첩함을 모터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엔진이 너무 넘쳐서 버릴 수 있는 에너지는 모터가 오히려 발전기를 회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엔진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우렁각시 같은 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주행을 해보면 터보 렉 같은 거를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일찍부터 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벨트로 걸어가지고 발전기가 이제 모터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토크 컨버터 안에 변속기하고 모터가 일체형으로 달려있는 그런 직결식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훨씬 더 까다롭지만 훨씬 효과는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이 노하우가 이 차에서는 정말 잘 드러납니다. 왜냐?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잘하면 자연스럽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속주행 시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역시 큰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그냥 4기통 터보 엔진, 258마력, 40토크 정도 엔진의 느낌입니다. 게다가 그 토크를 굵게 사용하는 쪽보다는 부드럽게 펼치는 쪽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전 세대에는 이 4기통 터보 엔진이 무슨 발동기 같다,
아주 감성이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엔진 소리였는데, 이제는 제법 굵직한 저음도 바닥에 깔아줄 줄 알고 회전 질감도 이전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숙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을 보면은 이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드가 뭐 몇 가지가 있을까요? 딱 보면은 스포츠, 클래식,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서비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 정보 양도 많고 해상도도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너무 TMI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보가 많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BMW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드가 있어요. 근데 BMW에 있는 모드보다는 목적이 더 또렷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BMW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능적인 모드가 아니라 데코레이션 모드 같았거든요. 무슨 저기 우리 그 스마트폰에다가 그 테마 사서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드리자면 비교하는 게 돼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지금 MBUX 슈퍼 스크린 이것도 지금 보면은 BMW의 iOS 8.5 버전보다는 확실히 인터페이스는 더 간결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을 때 메뉴를 딱 보고 여기에서 딱 들어간 다음에 앱을 딱 눌렀을 때도 앱이 이렇게 달리면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BMW iOS는 잘 자란 아이콘을 쫙 뿌려놔요. 내가 달리면서 그거 어떻게 찾아 쓰라고. 카테고라이징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하면은 이 MBUX가 훨씬 더 정리는 잘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읽을 수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수입차를 요즘 타시게 되면은 이 커다랗고 화려한 스크린에서 정보를 보시는 것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용자로서의 꿀팁입니다. 여전히 많긴 해. 여기도 보면 지도도 떠 있고, 뭐 RPM도 떠 있고, 뭐 밑에 주행 보조 장치도 떠 있고, 뭐 많아요. 이 지금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사용하고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사이즈가 국산차들이 쓰는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뭐 다 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지양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해상도는 대단히 좋아요. 지금 후진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이 저조도 상황에서도 정말 해상도도 좋고 리프레시 레이트도 높고 프레임 넘버도 좋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좋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동차 시스템인데 저는 리소스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스템이 좋다라는 걸 과시하는 것 같아요. 노이즈 없는 건 좋습니다. 네, 여기 돌비 애트모스 표시가 생겼죠. 네, 음악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 해서 이렇게 코멘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2300 AMG 라인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라인에는 4D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4D라는 말, 이 자체가 이제 서라운드 시스템을 이야기하겠죠. 그 서라운드 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애플 뮤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음원에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실내 소리가 꽉 차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스피커들도 이제 보면은 트위터라든지 미드 우퍼에도 딱 이렇게 그릴이 정확하게 부메스터의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식적인 요소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상당히 블링블링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디코레이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스크린에서
예, 저는 지금 조수석 앞에 있는 이 스크린을 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 하이라이트를 켰는데, 자, 한번 이쪽 봐주실래요? 네. 어떻게 변하나 볼게요. 오, 어두워지네요. 아, 어두워지나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이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운전석에서 여길 쳐다보게 되면은 그거가 안 보이게 막아주는 건 맞는데, 조수석에서 보고 있는 사람까지 못 보게 만드는 건,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다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편광 필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 그 노트북에 네. 옆 사람이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못 보게 맞습니다. 그거를 붙일 줄 알았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서 나는 그런 편광 필름 같은 거로만 하지 않아 라고 해놨어요. 왜냐면 편광 필름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니트수, 그러니까 밝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크린의 밝기를 다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운전사가 곁눈질하면 어둡게만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개를 안 돌리고 눈동자만 돌려보려고요, 이따가. 아, 눈동자만요? 예. 그럼 얘가 고개를 보나 눈동자를 보나. 똑같은데요? 가려진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저 고개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눈동자 추적하는 게 맞네요. 이 똑똑한 애 녀석. 신기하다. 네. 자, 이 조수석 스크린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이 메인 스크린 14.4인치하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고요.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앱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르세데스 미, 애플 뮤직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키면은 이렇게 지금 이 인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녹화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혼날 일만 생길 텐데. 그리고 갤러리는 아까 녹화한 거 같은 거 그런 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앱에서 빠져나와서 이 컴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시트 키네틱 기능이 여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네요. 그 시트를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그래서 동반석 이렇게 하면은 제 시트가 어떻게 시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시트면 이런 것을 조정을 하면서 시트가 미세하게 움직여지면서 내 몸을 풀어주는, 그래서 시트 키네틱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작동됩니다. 요즘 현대차들은 에르고모션 시트가 30분이나 1시간 정도 주행을 하면 마사지 기능을 켜줘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걔보다는 조금 더 은근하네요. 와, 근데 이 지분 남는 거 진짜 죽겠네. 좀 이따 손수건으로라도 닦아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보, 이 정보가 너무 웃긴데요.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가속 페달을 몇 프로 밟았나, 그리고 차가 각도가 어떻게 됐나,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운전 교습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를 좀 전에 12%까지 밟으셨고요. 지금 가속 페달을 28%, 33%까지 밟고 계십니다. 저 어떻게 운전하시는지 다 알아요.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데이터가 저장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예, 저장하면 너 어디서 무슨 짓 했구나. 그러니까. 재밌다. 그리고 엔진의 출력 곡선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토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페달 다 놓고 가고 계신 거 다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예, 지금 토크를 50N인데, 그래서 토크 출력을 쓰고 계신 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악셀을 좀 더 밟으시면 부스트 압력, 터보 부스트까지 보여지는데, 이걸 왜 조수석에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처의 TMI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조수석 이 스크린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많은데,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조수석 스크린에 있는 이 앱들, 프로그램하고요, 이 메인 스크린에 있는 앱들하고
연동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메인 스크린에서 작동되는 기능들 중에 이 조수석에서는 아직은 사용할 수 없는데 나중에 구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품 설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스템이 인테그레이션이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에서도 에어드랍처럼, 그리고 멀티 모니터 쓸 때 보면 이쪽에 있는 아이콘 쓱 긁어다가 옆으로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조수석에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 초보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반석에 있는 이 숙련된 운전자가 이쪽에 있는 기능을 쓱 끌어다가 여기에서 제어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인 스크린에서 조작하면 내비게이션을 안 보이게 스크린을 바꿔야 되고 그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유기적인 자유로운 이 아이콘의 트랜스퍼 기능은 적용이 될 수 있으면은 이 많은 넓은 스크린을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핀 넘버가 1004였네요. 아유, 기분 좋다. 지금 같이 시승하시고 계신 이 기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실내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뭐가 좀 아쉽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차는 참 이 뼈대가 주는 이 기본기는 참 좋은데, 이 인테리어를 보고 있으면은 조금 정신이 없죠. 이 저는 두 가지가 제일 거슬리는 게, 화면이 뭐 이렇게 많니? 게다가 스위치는 어딨니? 그래도 요 밑에 요만큼 모아놨어. 그리고 이제 이 파워 시트 조절 스위치, 그리고 메모리 시트나 통풍 시트 스위치, 이런 거가 다 한 덩어리짜리예요. 심지어는 이 밑에 있는 스위치 있죠. 이것도 한 덩어리예요. 보세요. 한 덩어리예요. 다 같이 예. 있는 이게 다 일자로 예,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걸 다 분리하지 않고 다. 그러니까 이게 눌러보면은 이게 삐뚤어 눌리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위치 금형 개수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깜빡이 스위치 변속 레버, 이런 것도 보면 그냥 플라스틱 얄쌍한 거. 야, 우리가 이런 걸 보겠다고 1억 가까운 돈을 내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이 럭셔리잖아요. 럭셔리는 잉여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없어도 되는데 돈을 태울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브랜드 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손맛이 좋다, 감촉이 좋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오감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눈을 팍팍 때리는 앰비언트 라이트, 어디를 만져야 될지 모르는 지문만 남는 이 화면들, 그러니까 조금 뭐하면 성황당 내지는 필리핀 지프니 같이 보이는 인테리어의 라이트 어레이, 그런데 빈약한 스위치, 이런 거는 조금 감성하고는 거리가 먼. 그리고 이게 좀 비비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힙한 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야한 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가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 많다라는 거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기자님 아까 그 저기 마이크로파이버 좀 줘보세요. 네. 이거 어디다? 여기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야, 이 화면 이거 짐은 어떻게 하냐? 그럼 마이크로파이버 하나 줘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있어요. 야, 이게 농담이 실현이 되는 이게 진짜 드라마가 다큐가 됐어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문 온통 다 지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줄과 버튼 눌리는 다. 맞아요. 홈 버튼 부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문이에요. 닦아볼까요? 예. 야, 이건 또 마이크로파이버인데 이게 약간 텍스처가 있는 파이버예요. 예. 그럼 이 텍스처가 있는 파이버를 쓰는 이유는 눌러붙은 지방도 잘 걷어내요, 얘는. 더 빡빡 닦기. 예. 그래도 잘 닦이긴 하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 그 스크래치 방지 코팅은 자신 있어. 근데 유분 방지 코팅은 안 했어. 그래서 그런지 네. 좀 화질은 선명한 느낌이. 맞아요. 예. 그게 아무래도. 근데 한 가지만 더 아쉬운 게 있다면, 반사 코팅, 무반사 코팅을 하나 좀 잘했으면 반사가 좋겠다.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제가 조수석에서 모니터를 보니까 자꾸 딴 게 보여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조금 무반사 코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맞아요. 우리가 차 타면서 별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뭐랄까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 뭐 결벽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근데 얘는 또 왜 이래? 이거 시스템 먹었다. 오케이.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프리즈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화면 전환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다시 백 했다가 다시 오니까 스크롤이 되면서 제자리까지 왔어요. 아까 오다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르는 좌표하고 화면에 있는 아이콘하고 안 맞으니까 안 눌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차 얘기하면서 이 터치패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과도기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UI,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안 하던 거를 막 던지란 뜻은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이라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정말 그냥 새롭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경험이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잘 정제해서 전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고프로도 지금까지 시승기에서 확인하셨듯이 메르세데스 벤츠 11세대 E클래스는 아주 잘 만든 차였습니다. 특별히 흠잡을 곳도 없고, 그리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진 것, 그리고 미래적인 요소도 잘 갖추었다는 점 등 빠지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생각을 해볼 때, 경쟁자를 생각을 해볼 때 한 가지 커다란 허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감, 그리고 내가 목돈을 내고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프리미엄 감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E클래스를 보면은 S클래스의 동생 같은 느낌보다는 C클래스의 형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제가 5 시리즈 i5를 시승하면서 7 시리즈를 떠올렸던 것하고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 이어드릴 제네시스 G80의 시승기, 여기에서 그 고급감과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